너희 짐 다 빠떴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거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였어요. 제주도에서 사흘 만에 돌아온 거죠. 저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손녀 서윤이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 엄청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서윤이가 말을 멈췄어요. 거실에 쌓인 박스들, 텅 비어버린 벽, 사라진 가족 사진들. 서윤이의 큰 눈이 더 커졌어요. 며느리 지은이가 신발을 벗다 말고 얼어붙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거실로 들어오면서 물었어요. 어머님, 이 박스들은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네, 이사요? 어디로요? 속초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가 와. 아들 현우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다가 멈춰 섰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라니? 저는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지은이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떨어뜨렸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현우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해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72년을 살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되거든요. 자, 그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서울 강서구에 사는 장미자예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미자라고 불러요. 30년간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혼자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남편은 제가 35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아들 현우가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교복 입은 현우가 아빠 영정 앞에서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현우 아빠가 남긴 건 빚뿐이었거든요. 보험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밤에는 다른 식당에서 청소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남의 집에 가서 김장 담그고 이사 청소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했어요. 현우 학원비 한 번 밀린 적 없어요. 제가 밥을 굶어도 현우는 꼭 새끼 챙겨 먹였어요. 그렇게 25년을 악착같이 일해서 서울 강서구에 15평짜리 오피스텔을 하나 샀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제 전셋집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 집이 생겼구나 싶어서요. 현우가 대학교 들어갈 무렵엔 그 오피스텔을 팔아서 지금 이 34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15년 전 일이에요. 물론 전부 제 이름으로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장미자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현우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았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IT 회사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과장까지 됐으니까요. 내가 해냈구나. 혼자서도 아들을 제대로 키워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12년 전 현우가 지은이랑 결혼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 결혼식 날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정말 존경해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따로 살겠다는 걸 제가 말렸어요.
엄마 혼자 사세요. 저희는 전세 얻어서 살게요. 현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야. 우리 같이 살자. 이 집이 얼마나 넓은데. 엄마 혼자 쓰기 아까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실수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가족이란 원래 함께 사는 거고 며느리도 내 딸처럼 아껴주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어요. 지은이도 저한테 잘해줬고 현우는 행복해 보였고 그러다 10년 전에 첫째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둘째 서윤이까지.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녀들을 키우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서연이 서윤이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타주고 밤에 울면 업고 재우고 힘들었지만 기뻤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한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도 육아 스트레스가 있겠지.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이해해야지 하면서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섹션 3 로봇 같은 일상. 제 하루는 시계 톱니바퀴처럼 정확했어요. 매일 똑같았어요. 새벽 5시.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알아서 그 시간에 눈을 떠요.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옷이 15분쯤 되면 집을 나서요. 콩이가 꼬리를 흔들며 배웅해줘요. 베란다에서 말이에요. 며느리가 콩이를 거실에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어머님, 콩이 털 때문에 알레르기 생길 것 같아요. 베란다에만 있게 해주세요. 15년을 함께 산 식구인데 베란다에만 가둬놓으라니. 그래도 저는 며느리 말을 들었어요. 옷이 30분이면 시장에 도착해요. 새벽 시장이 제일 좋아요. 채소도 싱싱하고 생선도 싱싱하고 단골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저만 보면 반갑게 맞아줘요. 미자 씨, 오늘 고등어 엄청 좋아요. 며느리 입맛 까다롭다며? 이거 사가요. 얼마예요? 미자 씨는 그냥 10,000원에 드릴게요. 2마리요. 그렇게 30분 정도 장을 봐요. 채소, 생선, 고기, 과일. 손녀들이 좋아하는 딸기도 빼먹지 않고요.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요. 무릎이 아프지만 참아요. 6시 30분쯤 집에 도착하면 바로 부엌으로 가요. 씻지도 않고요. 일단 쌀을 씻어서 밥을 지어요. 7시까지 아침밥을 차려놔야 하니까요. 미역국을 끓여요. 며느리가 미역국을 좋아하거든요. 달걀 프라이도 만들고 김치도 꺼내고 장아찌도 꺼내놓고 밥상을 예쁘게 차려요. 그리고 손녀들 도시락을 싸요. 서연이는 김밥을 좋아하고 서윤이는 주먹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다 준비해요. 시간이 2배로 걸리지만 괜찮아요. 손녀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생각하면요. 6시 50분쯤 되면 손녀들을 깨워요. 서연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요. 서연아, 일어나야 할 시간이야. 학교 가야지. 서연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요. 할머니, 몇 시예요? 7시야. 얼른 씻고 나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준비해놨어. 서윤이는 잠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달래야 해요. 서윤아, 우리 막내 공주님 일어날 시간이야. 할머니가 주먹밥 만들었어. 주먹밥이요? 응. 서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참치 주먹밥. 그제서야 서윤이가 일어나요. 7시 정각. 지은이가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나와요.
화장도 완벽하게 하고요. 머리도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정리돼 있어요. 어머님, 아침 준비됐어요? 응, 다 차려놨어. 지은이가 식탁에 앉으면서 시계를 봐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7시 정각에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까요. 7시 5분쯤 현우가 나와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엄마, 잘 잤어요? 응. 현우도 잘 잤니? 네. 어제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늦게 잤어요.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어요. 지은이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어요.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현우도 신문을 보면서 먹고요. 손녀들이 나와서 먹을 때가 제일 시끄러워요. 할머니, 이 김밥 완전 맛있어요. 서연이가 엄지를 치켜 세워요. 할머니, 주먹밥 더 주세요. 서윤이도 신나해요. 그 모습을 보면 행복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싶어서요. 7시 40분. 손녀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해요. 저는 현관까지 따라가서 신발 신는 걸 도와줘요. 조심히 다녀와. 학교에서 재미있게 놀고. 네, 할머니. 지은이도 회사 가방을 들고 나가요. 어머님, 저녁은 6시 30분 정각이에요. 오늘 거래처 사람들 집에 초대했거든요. 알았어. 6시 30분에 맞춰서 준비할게. 네. 그리고 청소 꼭 해주세요.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요. 문이 닫혀요. 집안이 조용해져요. 8시. 저는 설거지를 시작해요. 식구가 5이니까 설거지할 그릇이 많아요. 손목이 아프지만 참아요.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걸레질을 해요. 거실, 방, 화장실, 주방. 온 집을 걸레로 닦아요.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아서요. 9시. 빨래를 해요. 그런데 한 번에 다 하면 안 돼요. 며느리 옷은 따로 세탁해야 하거든요. 어머님, 제 옷은 좀 더 고급 소재니까 어머님 것이랑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3번을 돌려요. 며느리 옷, 아들과 손녀들 옷, 그리고 제 옷. 빨래가 끝나면 베란다에 널어요. 9시 30분. 저는 집을 나서요. 일하러 가야 해요. 근처 아파트 2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거든요. 첫 번째 집은 10시부터 12시까지예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이에요. 그 집은 편해요. 할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시거든요. 미자 씨, 오늘 점심 같이 먹고 가요.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아이고, 뭐가 괜찮아요. 같이 먹어요. 그 할머니와 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이 할머니는 저를 사람 대접해 주시는데. 두 번째 집은 1시부터 3시까지예요. 맞벌이 부부댁이에요. 청소하고 저녁 반찬 몇 가지 만들어 놓는 게 제 일이에요. 그 집 사모님도 친절해요. 미자 씨, 힘들지 않으세요? 연세가 있으신데. 괜찮아요. 제가 일하는 게 좋아서요. 사실 돈이 필요해서였어요. 제가 벌어야 제 용돈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3시 30분. 집으로 돌아와요. 무릎이 욱신욱신 아파요. 하지만 쉴 시간이 없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오늘은 손님이 온대요. 그럼 더 신경 써야 해요. 갈비찜을 해야겠어요. 며느리가 갈비찜을 좋아하거든요. 양념 만들고 고기 재워놓고 채소 썰고 옷이 밥을 지어요. 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쳐요. 부엌에서 온종일 쪼그려 앉아 있으니까 무릎이 정말 아파요. 하지만 참아요. 6시 20분. 거의 다 됐어요. 갈비찜을 큰 접시에 예쁘게 담아요. 테이블도 깨끗하게 닦고
접시도 예쁜 걸로 꺼내놓고 6시 25분. 손님들이 올 시간이에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요. 며느리가 그러라고 했거든요.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 오거든요. 어머님은 방에 계셔 주실 수 있죠? 아, 그리고 저희가 부를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제 집인데 제가 방에 숨어 있어야 해요. 손님 대접은 며느리가 하고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요. 방에서 거실 소리가 들려요. 와, 지은아, 이거 내가 다 만든 거야? 응, 그냥 좀 만들었어. 며느리가 제 음식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말해요. 그래도 저는 참아요. 가족인데 뭐 어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밤 9시,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야 저는 방에서 나올 수 있어요. 설거지할 그릇이 산더미예요. 어머님, 설거지 부탁드려요. 저 너무 피곤해서요. 알았어. 가서 쉬어. 저는 설거지를 시작해요. 기름때가 잔뜩 낀 접시들. 손목이 아파요. 하지만 다 씻어야 해요. 밤 10시. 겨우 설거지가 끝나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요. 침대에 누우니까 온몸이 욱신욱신해요. 무릎, 손목, 허리,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도 내일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밥하고, 청소하고, 일하러 가고, 또 밥하고. 이게 제 일상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 시계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는 하루.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일상이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섹션 4 가정부 취급의 시작.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정말이에요. 현우가 12년 전에 결혼해서 들어온 며느리 지은이랑 결혼했을 때는 우리 사이가 좋았거든요. 결혼 첫날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정말 존경해요. 혼자서 현우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지은이가 주말에 장을 보고 오면 같이 요리도 했어요. 어머님, 이 된장찌개 비법이 뭐예요? 정말 맛있어요. 별거 아니야. 된장 고를 때 묵은 된장을 써야 하고 멸치 육수를 푹 우려내면 돼. 와, 저도 배워야겠어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이렇게 해줘야죠. 그랬어요. 정말 그랬다고요.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도 좋았어요. 10년 전 일이에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손녀라니. 병원에서 갓난아기 서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현우야, 우리 손녀 봐. 얼마나 예쁘니? 엄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 아빠가 되다니. 현우도 울먹였어요. 지은이도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뒤에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 복직해야 해서요.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손녀 키우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저는 서연이를 키웠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타주고, 트림 시켜주고, 밤에 울면 업고 재우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3년 뒤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두 손녀를 키우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지은이도 고마워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은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아마 서윤이가 돌 무렵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은이가 회사에서 승진했거든요. 부장이 됐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 부장이 됐잖아요. 회사 일이 훨씬 바빠졌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일단 청소는 매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거래처 사람들이 가끔 오거든요. 집이 지저분하면 곤란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저녁은 정확히 6시 30분에 차려주세요. 제가 7시에 운동 가야 하거든요. 필라테스요. 부장이 되니까 몸 관리도 해야 해서요. 6시 30분? 정가? 네. 정확히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니. 그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6시 30분 정각에 차려놓을게. 며칠 후엔 빨래 얘기였어요. 제가 빨래를 돌리고 있는데 지은이가 왔어요. 어머님, 제 옷 좀 보세요. 지은이가 들고 있는 블라우스를 보니 색이 좀 바랬어요. 어머님, 이거 다른 옷이랑 같이 빨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옷 엄청 비싼 건데. 미안해. 내가 실수했나 봐. 어머님, 앞으로는 제 옷은 따로 세탁해 주세요. 제 옷은 좀 더 고급 소재니까 어머님 것이랑 섞이면 안 돼요. 알았어.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하라니. 그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는 더 심해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은이가 나오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소리 좀 낮춰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아, 미안. 그런데 지금 이 드라마가 막 재미있는 부분이라서. 어머님, 저 내일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집중해야 해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제가 TV 볼륨을 낮췄더니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중얼거리더라고요. 아, 짜증나.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제가 TV 보는 게 그렇게 짜증나는 일이었나요? 제 집인데. 저도 쉴 권리가 있는데.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은이가 대학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 오거든요. 5명이요. 그래. 그럼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지은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어머님은 방에 계셔 주실 수 있죠? 제 친구들이랑 얘기할 게 있어서요. 아, 그리고 커피랑 과일은 준비해 주세요. 케이크는 제가 사올게요. 알았어. 저는 오후 내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샌드위치도 만들고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접시에 담고 커피도 내려놓고 친구들이 왔을 때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지만 거실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너희 집 진짜 좋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괜찮아. 어머님이 살림을 다 해주시거든. 와, 그럼 진짜 편하겠다. 집안일 안 해도 되잖아. 응. 그래서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 어머님이 애들도 다 봐주시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에게 저는 살림을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어느 날 저녁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감기에 걸려서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어요. 열도 나고요. 그래도 억지로 일어나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6시 30분 정각에 맞춰야 하니까요. 식탁에 앉았는데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현우가 걱정하면서 물었어요. 응,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 그럼 일찍 주무세요. 그런데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제가 7시에 나가야 하거든요. 준비해 놓을게. 그리고 서윤이 도시락도 싸야 하잖아요.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밤 저는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이불을 덮어도 춥고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내일 아침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다음날 새벽 5시 저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어요. 부엌에 가서 밥을 하고 도시락을 쌌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정부 취급을 받고 있구나. 아니, 가정부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가정부는 적어도 아프면 쉴 수 있잖아요. 월급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파도 쉴 수 없고, 월급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고, 휴일도 없었어요. 제 집인데, 제가 3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산 집인데,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도 힘들겠지. 이해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제 무릎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어요. 30년이 넘게 식당 주방에서 일하면서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집에 와서도 걸레질하고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청소하고 제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였어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통증도 심했어요. 밤에 잘 때도 무릎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동네 정형외과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졌어요. 이 정도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늦은 편이에요.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수술? 무서웠어요. 72년을 살면서 큰 수술은 처음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현우에게 말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다음 주에 무릎 수술 받아야 한대. 현우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수술이요? 많이 아프세요? 응. 의사가 인공관절 수술해야 한대. 그럼 얼마나 입원해야 해요? 일주일 정도래. 그 순간 현우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아들은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일주일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파출부를 부르든지 해. 파출부요? 그럼 돈이 많이 들 텐데. 현우가 머뭇거렸어요. 그때 지은이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일주일 정도면 우리가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되죠. 파출부 부르면 한 달에 80만 원인데 수술은 며칠이면 되잖아요. 며느리는 제 수술보다 80만 원이 더 아까운 거였어요. 알았어. 너희가 알아서 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수술도 무섭지만 혼자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준비했어요. 입원 가방을 챙기고 콩이한테 먹이도 듬뿍 주고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수술이죠? 응. 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병원에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정말 죄송해요, 엄마. 나중에 꼭 면회 갈게요. 하지만 현우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혼자요. 접수하고 입원실로 가고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안쓰럽다는 듯이 물었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옆 침대에 계신 할머니를 봤어요. 그 할머니 침대 옆에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온 가족이 와 있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여기 있어요. 수술 끝나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올게요, 할머니. 손녀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수술대에 누웠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할머니, 마취 시작할게요. 천천히 숫자 세세요. 하나, 둘, 셋. 정신이 흐려졌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텅 빈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온 가족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확인했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할머니는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3번을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수술 잘 끝났어. 괜찮아. 답장은 2시간 뒤에 왔어요. 다행이네요, 엄마. 회의가 길어져서요. 주말에 갈게요. 주말. 이틀 뒤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일주일간 입원하는 동안 현우는 딱 한 번 왔어요. 일요일 오후에 1시간 정도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병원 음식은 괜찮아요? 응. 그럼 저 가봐야 해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지은이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퇴원하는 날도 혼자였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지은이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퇴원하셨어요? 응. 저희가 너무 바빠서 모시러 못 갔어요. 죄송해요.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일주일 동안 집이 엉망이 됐어요. 저희가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무릎 수술하고 온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내일부터 집안일을 하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한 달은 쉬라고 했어. 한 달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또 돈 얘기였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는 못 살아. 하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참았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섹션 6 요양원 대화 엿듣기. 수술 후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무릎은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났어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려고 제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말이에요.
지은이와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에 멈춰 섰어요. 일부러 들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부엌으로 가려다가 우연히 들린 거예요.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지은이의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제 발이 얼어붙었어요. 그래. 뭐? 현우가 망설이면서 대답했어요.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애들한테 간섭하시잖아. 간섭?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아플 때 죽 끓여주고, 생일마다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그렇긴 하지. 어머니 방식이랑 우리 교육 방침이 좀 안 맞긴 해. 현우도 동의했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은이가 잠시 멈췄어요.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자유.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건 좀 그렇지만 현우가 말끝을 흐렸어요.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 이제 72이시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지실 거고, 우리가 더 돌봐드려야 할 거예요. 그건 그렇지.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데요? 나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양원은 어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요양원? 요양원? 응.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거기 가시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이고. 그런데 엄마가 가실까? 설득해야죠. 처음엔 반대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요.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요양원.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집도 좀 작아. 애들 크면 방도 하나씩 줘야 하는데. 지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시면 어때? 요양원 아니더라도 노인 주택 같은 곳? 이 집이 어머니 명의잖아. 그런 말하기 좀 그런데. 알아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야기해야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아니,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요양원. 더 큰 집으로 이사. 자유.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저는 이 가족에게 뭐였을까요? 무료 가정부? 무료 베이비시터? 아니면 그냥 짐? 제가 3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산 이 집에서 제가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어요. 시장에 가고 아침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하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지은이와 현우를 볼 때마다 어젯밤 대화가 떠올랐어요. 요양원, 자유, 짐.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들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래. 언제? 다음 주요. 2박 3일 정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가족 여행?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현우 회사에서 휴가도 주고 애들도 체험학습으로 학교 빠질 수 있대요.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지은이가 당황했어요. 아니, 그냥 저희 부부랑 애들끼리 시간을 좀 보내려고요. 어머님도 이해하시죠? 이해. 제가 뭘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가족여행에서 저만 빠지는 걸 이해하라고요? 알았어. 가족끼리 잘 다녀와. 저는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어요. 더 이상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좋아. 요양원 보내려고, 가족여행에서 빼려고, 내가 짐이라고. 그럼 내가 먼저 나가주지.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지.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처럼 저도 혼자 빛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해야 해.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섹션 7 가족여행 출발과 짐 매매 실행. 제주도 여행 출발일이 다가왔어요. 현우 가족은 신이 나서 짐을 쌌어요. 할머니, 우리 바다 가요. 수영도 하고. 서윤이가 방방 뛰면서 말했어요.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출발 당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어요. 김밥을 쌌어요. 여행 가는 차 안에서 먹으라고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지은이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엄마, 집 잘 지키고 계세요. 2박 3일 후에 올게요. 현우도 여행 가방을 끌면서 말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어요.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창문으로 그들을 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차에 타서 손을 흔드는 손녀들, 운전하는 현우, 조수석에 앉은 지은이.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 없이도. 차가 출발했어요.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잘 가거라. 너희가 원하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와. 그리고 돌아섰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 오른손에 들린 핸드폰을 봤어요. 며칠 전에 검색해둔 부동산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네, 햇살 부동산입니다. 저 집을 팔고 싶은데요. 아, 네. 어떤 집이신가요? 강서구 화곡동 34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금매요? 그럼 시세보다 좀 낮춰야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빨리 팔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댁 주소가? 제가 주소를 말하자 상대방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아, 거기 아파트면 괜찮은 곳인데요. 지금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수요가 많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네. 이 시쯤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잠시 멈췄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내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진짜 집을 팔 수 있을까? 하지만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요양원은 어때요? 그 말들이 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할 수 있어. 해야 해. 오후 2시, 20년 경력 부동산 중개사 김태수가 왔어요. 58세쯤 돼 보이는 인상이 좋은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김태수입니다. 들어오세요. 김태수 씨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방들, 화장실, 베란다까지. 와, 정말 깨끗하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25년을 살았으니까요. 25년이요? 그럼 정이 많이 드셨겠네요. 그런데 왜 파시려고요? 혹시 더 큰 집으로 가시나요? 아니요. 속초로 이사 가려고요. 속초요? 바다 근처로 가시는구나. 좋으시겠어요. 김태수 씨가 웃었어요. 급매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급하신가요? 일주일 안에 팔고 싶어요. 일주일이요? 그럼 시세보다 5천만 원 정도 낮춰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빨리 팔리는 게 중요해요. 김태수 씨가 잠시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서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김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팔아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 네. 용기 있는 선택이십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합니다. 김태수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둘째 날 아침 김태수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벌써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정말요? 네. 신혼부부인데 이 동네에서 집을 찾고 있었대요. 오늘 저녁에 보러 오시겠대요. 알겠어요. 그날 저녁 7시 젊은 부부가 왔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남편이 집안을 둘러보면서 눈이 반짝였어요. 여보, 여기 진짜 좋은데?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러게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부인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행복했나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그들은 바로 계약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저희 다음 주 금요일에 잔금 치르고 이사 와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셋째 날 아침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제 통장으로. 통장을 보니까 현실이 실감났어요. 아, 정말 집을 판 거구나. 저는 곧바로 50년 지기 친구 영숙에게 전화했어요. 영숙아, 나야. 미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일찍? 나 집 팔았어. 뭐? 집을? 응. 속초로 이사 갈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자야, 무슨 일 있었니?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지은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 요양원 대화, 가족여행에서 제외된 일까지. 그래서 결심했어. 이제 나를 위해 살려고. 잘했어, 미자야. 진작 그랬어야지. 영숙이가 힘차게 말했어요. 속초에 내 사촌 동생이 살거든. 거기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 영숙아.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전화를 끊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이사짐 센터에도 연락했어요. 월요일 아침 7시에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제 옷, 이불, 사진 몇 장, 그리고 콩이 용품들. 박스 10개면 충분했어요. 25년을 산 집인데 제 물건은 박스 10개가 전부였어요. 정말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일요일 저녁 현우 가족이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콩이를 쓰다듬었어요. 콩아, 우리 내일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바다가 보이는 곳. 콩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 72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장미자로서의 삶. 준비됐어요. 이제 그들을 맞이할 시간이에요. 섹션 8 대결 장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거죠. 할머니, 우리 왔어요. 서윤이의 밝은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짐은 이미 다 쌌고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도 아래층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윤이가 현관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여행 가방을 끌면서요. 할머니, 여행 엄청 재미있었어요. 우리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성산 일출봉도 갔어요. 그런데 서윤이가 갑자기 멈췄어요. 거실을 보고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서윤이의 큰 눈이 더 커졌어요. 거실 한가운데 쌓인 박스들, 텅 빈 벽, 사라진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요. 며느리 지은이가 신발을 벗다 말고 얼어붙었어요. 눈으로 거실을 훑어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지은이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에 완벽한 통제력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하더라고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네, 이사요?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디로 이사 가시려고요? 속초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가 와. 뒤에서 아들 현우도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어요. 거실 상황을 보고 멈칫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현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라니? 저는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내가 이 집 팔았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떨어뜨렸어요. 현우는 입을 벙긋거리기만 할 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지은이가 겨우 말을 뱉어냈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응, 팔았어. 계약금도 받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잔금 받기로 했어. 현우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알아서 해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저도 놀랄 만큼요.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게 무슨...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내가 무릎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을 때 너희는 뭐 했어?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너는 회의가 중요하다면서 안 왔지. 지은이, 너는 아예 얼굴도 안 비쳤고.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했어. 저는 지은이를 똑바로 봤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현우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걸 들으셨어요? 들었지. 너희 둘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 다 들었어.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라고 했잖아. 지은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그냥 이야기했던 거지. 그냥 내가 다 들었어. 화장실 가려다가 우연히.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뭘 했는데 나는 너희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구나. 엄마, 그리고 말이야.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지은아,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30분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방에 친구들 올 때마다 나보고 방에 숨어 있으라고 한 것도, TV 소리 좀 낮추라고 한 것도, 내가 다 참았어. 어머님, 그건 나를 가정부처럼 부린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가정부보다 못하게 대했지.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고. 그런데 나는 지은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현우가 일어나서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이미 늦었어. 엄마. 그리고 현우야, 너도 들어.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너를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옷도 안 사 입고 한 끼 한 끼 아껴가면서 모은 돈으로 산 거라고. 엄마 알아요.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지은이가 머뭇거리면서 말했어요. 그건 어머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무한 웃음이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얼굴 찌푸리니까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그래, 내가 바보였어. 가족인데 무슨 돈 타령이냐 하면서 저는 박스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난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새 집주인이 금요일에 이사 오기로 했어. 금요일이요?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너무하잖아요. 갑자기 사흘 후에 나가라니.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도 잘 다녀왔더니 그렇게 자유롭고 싶었잖아. 어머님, 지은이 친정도 있잖아. 나도 72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 저는 그 말에 멈췄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소리였거든요. 그래, 맞다. 난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야.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콩이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꼬리를 흔들면서요. 엄마. 현우가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연락은 할게. 그런데 앞으로는 명절에도 오지 마. 나도 너희 일에 간섭 안 할 테니까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엄마, 제발. 그리고 현우야. 저는 잠시 멈췄어요.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서연이와 서윤이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두 손녀에게 다가가서 안아줬어요. 서연아, 서윤아. 할머니가 너희 보고 싶을 거야.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예요. 서윤이가 울먹였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겠지? 네.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손녀들에게 마지막 키스를 해주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에서 박스에 둘러싸여 잠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어요. 자유. 진짜 자유가 이런 느낌이구나.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장미자로서의 삶. 72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진짜 제 인생. 준비됐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이사짐 센터 트럭이 왔어요. 아저씨들이 박스들을 날랐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제 짐이 별로 없었거든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25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아저씨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친구 영숙이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옆자리에 탔어요. 콩이는 뒷좌석에 앉혔고요. 미자야, 준비됐어? 응. 트럭이 출발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25년을 산 집. 아니, 25년 동안 갇혀 있었던 감옥. 현관에서 현우와 지은이 그리고 손녀들이 서 있었어요. 현우가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눈가가 빨갛더라고요. 지은이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서연이와 서윤이는 울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들어 흔들어 줬어요. 잘 살아라. 작게 중얼거렸어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앞만 봤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자야, 괜찮아? 영숙이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초록색 산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영수가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미자,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이제 진짜 세상을 보는 거야. 3시간을 달려서 속초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20년 만에 맡는 바다 냄새였어요. 와,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영숙이가 웃었어요. 좋지? 나도 여기 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은 2층 주택이었어요. 20평 정도 됐을까요? 1층에는 거실과 부엌, 작은 방 하나. 2층에는 작은 방 하나 더. 이 집 월세예요? 아니야. 영숙이 사촌 동생분이 주인이신데 할머니들 위해서 저렴하게 파신대. 내가 이미 계약금 넣어뒀어. 영숙아. 됐어.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신세 많이 졌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그만해.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지만 아늑했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제일 좋은 건 창문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와, 정말 좋다. 그치? 내가 고르느라 고생 좀 했어. 콩이가 집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꼬리를 흔들면서요. 콩아,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콩이가 제게 와서 머리를 비볐어요. 영숙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내가 장도 받았어.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해. 냉장고 안에 채소, 고기, 생선, 우유, 계란. 가득 차 있었어요. 영수가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거. 영숙이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내가 된장하고 고추장 담가놨어. 너 손맛 좋잖아. 이걸로 맛있는 거 해먹어. 눈물이 또 났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영수가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됐어, 됐어. 그만 울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날 저녁 영숙이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가끔 놀러 올게. 콩이 잘 돌봐. 그래. 조심히 가. 혼자 남았어요. 아니, 콩이와 함께요. 텅 빈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장가 같았어요. 콩아, 우리 바다 보러 갈까? 콩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저는 콩이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첫 산책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콩이가 파도를 향해 짖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바다였으니까요. 콩아, 무서워하지 마. 저게 바다야.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모래 위를 걸었어요.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어요. 시원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 바다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아니, 이미 자유로워졌어. 그날 밤 새 집에서 처음 잠들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릴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커피를 내렸어요. 창가에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평생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는 게 이게 행복이구나.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침을 먹고 콩이와 산책을 나갔어요. 바닷가를 걷는데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속초 바닷가 마을의 이웃 할머니 금자였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강아지랑 같이요. 우리랑 비슷하네요. 저희도 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멋있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처음 만난 분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장미자예요. 미자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박금자예요. 금자예요. 앞으로 자주 봐요. 네, 금자 언니.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달걀 프라이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항상 다른 사람 입맛 맞춰서 요리했는데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갔어요. 작은 재래 시장이었는데 정말 정겨웠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늘고 있어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콩이와 바다를 산책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금자 언니랑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우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엄마. 응.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래.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장모님이 맨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물어보시고 듣고 보니 지은이 어머니가 며느리와 사위, 손녀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불편해하나 봐요.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현우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엄마, 대신 가끔 놀러 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알겠습니다,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이제 됐어.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장미자로 살 거야.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섹션 10 에필로그 및 메시지. 지금은 속초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 아침 콩이와 바닷가를 산책해요. 해가 뜨는 걸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요.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제가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하면 정말 맛있어요. 금자 언니를 비롯한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면서 수다도 떨어요. 다들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어제는 금자 언니가 바닷가에서 잡은 조개를 주셨어요. 미자야, 이거 가져가. 조개탕 끓여 먹어. 고마워요, 언니. 뭐가 고마워. 우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런 게 진짜 이웃이구나 싶었어요. 저녁에는 창가에 앉아서 바다를 봐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요. 때때로 핸드폰으로 뜨개질 영상을 봐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더라고요. 손녀들 옷을 만들고 싶어요. 언젠가 만나면 줄 수 있게요. 현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매일 바다 보고 산책하고.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무릎도 많이 나아졌어. 엄마, 다음 달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도 될까요? 그래. 하루만 와. 너무 오래 있으면 피곤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예전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가끔 들어요. 며칠 전에는 손녀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할머니가 사는 바다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서연, 서윤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손녀들이 그립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랑 함께 와야 해.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만의 삶이 있단다. 사랑해. 할머니가. 저는 더 이상 그 역할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손녀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오늘 아침도 콩이와 산책을 했어요.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구나.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에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고, 그냥 장미자. 그냥 저.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미자야,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봐. 바람이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어요. 시원했어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저는 72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가족이 뭐라 하든, 내 행복이 우선이에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조연이 아니라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져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 참고 또 참고 계신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용기를 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72년 만에 처음으로 용기를 냈어요.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2이든 50이든 30이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하고 힘이 되어 주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